중력은 중력 밀가루, 파는 거기다 파를 얹으면 파전이 되죠. 집에서 생일 파티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사천리로 막 협약 체결하고 제 장비 막 배송되고 그래서 10월 달에 장비가 와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중력응용연구팀에서 근무하는 오정근입니다. 저희 그 사바나 구독자분들이 네. 리사 랜들 선생님을 인터뷰를 저희가 처음에 했기 때문에 이미 내공이 많이 다져지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일단 중력파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중력파는 중력 더하기 파죠. 그죠? 중력은 중력 밀가루, 파는 거기다 파를 얹으면 파전이 되죠. 중력파는 중력이라는 현상이 파동을 따라서 이제 전파되는 현상인데, 이 중력이라는 거는 질량을 가진 물질들은 항상 중력을 받죠. 그래서 그 질량을 가진 물질이 운동을 하게 되면,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중력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 중력의 변화가 파동의 물결처럼 시공간을 퍼져나가는 거를 이제 중력파라고 불러요. 우리가 쉽게 물에다가,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우주에서도 생기는 거예요. 뭐 별이 터진다든지, 별이 갑자기 두 개가 충돌을 한다든지, 계속 돌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게 계속 움직이니까 그게 시공간을 이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중력의 변화가. 그게 이제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가는 거라고 해서 중력파라고 불렀고, 이걸 처음에 그렇게 이름 지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1916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쓴 논문에서 이제 실제 중력파라고 이름을 붙였죠. 옛날에는 중력파가 상대론 책에 딱 몇 줄 안 나왔어요. 한 반 페이지 정도? 그리고 소개로 라이고가 이런 걸 한다더라. 그냥 끝이었어요. 근데 제가 뭐 어떤 책에서도 썼는데 그런 약간의 가려움 같은 게 있었죠. 이론 물리를 하면서 제가 어느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발표를 들으시고선 질문을 하시기를, 너무 이제 이론에 치우친 거니까 이게 실제 관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해 보라는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학생 때. 근데 그거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이 중력파 프로젝트를 딱 보니까 이게 너무 거기와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중력파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그게 실제로 검출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그렇죠.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2016년에 이제 미국의 라이고 그 중력파 검출기가 처음으로 네. 검출을 그렇죠. 해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개의 중력파가 계속 검출이 되고 있고, 그렇죠. 혹시 그 중에서 약간 연구자 입장에서 흥미로웠던 중력파가 있으신가요? 한 2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최초로 발견된 거. 네. 이제 저희 이름을 붙이거든요. GW, Gravitational Wave. 그래서 GW라고 붙이고 거기다가 뒤에다 날짜를 붙여요. 발견된 날짜. 그래서 150914라고 부르는데, 이제 2015년 9월 14일 날 발견된. 왜 기억에 남냐면 제 생일날 발견된 거예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생일 파티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메일 하나 저녁 때 딱 받고, 설마 막 이러고서 계속 이메일, 케이크 먹으면서 이메일 계속 확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GW 170817이라고 2017년 8월 17일 날 발견된 이벤트인데, 얘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블랙홀 2개가 충돌한 건데, 얘는 중성자별 2개가 충돌한 거예요. 근데 중성자별은 그냥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이 최종적으로 수축해서 생긴 물질이 충돌한 거라서, 충돌을 하고 나면은 얘가 이제 빛을 방출을 해요. 그러니까 중력파를 받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문대에서 빛을 관측하면 이거 없던 별이 생기는 걸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동안에 수년 동안 연습을 많이 했죠. 라이고하고 천문대들이.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이벤트를 딱 받고 1.7초 뒤엔가 그 우주에 있는 그 감마선 망원경에서 동일한 신호를 포착을 해서 그 2개를 막 이렇게 섞어보니까 하늘의 어느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라고 딱 정해놓고 이제 그 부분에 있었던 은하를 찾았어요, 사람들이. 4993이라는 타원 은하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막 관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든 파장의 빛을 거기서 다 봤어요. 뭐 가시광선부터 뭐 적외선, 자외선, 뭐 전파 이걸 다 봐가지고 중력파의 시그널을 받아서 거기를 관측을 한 최초의 사례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천문학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그 중력파를 이용한 다중신호 천문학을 처음 열은 사건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천문연구원에 있는 그 세대, 남반구의 세대의 망원경이 계속 8시간마다 릴레이 관측을 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사건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죠. 지금 이렇게 다중신호 천문학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거 말고도 그러면은 검출된 중력파로 할 수 있는 연구가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나요? 많죠. 일단은 블랙홀 충돌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한 80여 개가 넘는 블랙홀 충돌해서, 그러니까 블랙홀이 충돌하고 그냥 끝이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얘가 두 개가 합쳐져서 더 무겁고 큰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로 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질량을 가진 걸로 관측된 게 추정되는 게 한 태양 질량의 200배까지도 관측이 됐으니까 이거는 빛으로만 관측했던 과거에는 사실 전혀 알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블랙홀이 이렇게 많이 발견될 거라는 것도 사실 새로운 일이고, 그다음에 쌍성으로 존재하는 거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새로운 일이고, 이게 충돌해서 계속 합쳐지고 있다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중력파를 관측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블랙홀이라는 대상 자체가 굉장히 아직도 신비로운 존재인데 얘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할 수 있는 길이 앞으로 생기는 거죠. 중력파 연구는 이제 거의 천문학에서는 이제 뺄 수가 없는 트렌드가 되었고, 중요한 발견들이 여태까지 있어 왔고, 이제 중력파 자체 발견보다도 중력파를 이용해서 한 관측 사실의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돼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수단을 하나 가진 거예요. 중력파 검출기가 전 세계 곳곳에 있고, 사실 한때 한국 중력파 연구 협력단도 중력파 검출기 제작을 논의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왜 제작이 무산됐었나요? 지금도 논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작이 무산됐다는 표현도 맞고 반은 틀린데, 왜냐면 제작을 하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작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작비가 있어야 되는데 셋 다 없었어요.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들여다보니까 라이고를 건설하기 전에 이미 한 20, 30년 동안 그거와 관련된 지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술들을 개발을 해라, 계속.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받은 라이너 바이스 교수님 같은 경우에 MIT에 그분이 이미 70년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실을 만들어서 첫 실험을 시작했는데 그때 받은 연구비가 97,000불이었어요.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실험을 시작을 한 거고, 그러면서 계속 수십 년간 그 기술을 개발하면서 꾸준히 하면서 거의 한 10m, 20m, 40m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이제 그 장비를 만들었던 건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부터 이제 하자. 나 때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밟고 할 수 있는 길을 일단 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 저희 그 협력단에 계신 분들이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시작해보는 단계에 있는 거죠. 사람한테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비를 사는 건 되는데, 사람을 뽑는 건 안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모든 아이디어나 장비를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으면 사실은 전혀 돈이 있더라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키우고 양성하는 데 좀 돈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제가 강연을 가보면 찾아온 학생들이 있는데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저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다 유학을 가라고 밖에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지금 외국에서는 사실은 천체 물리학 분야가 굉장히 우리보다 뜨거운 분야고 전망이 있고 뭔가 연구자로서의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좋은 블루오션과 같은 곳인데, 한국에서는 여건이 그거에 못 미치게 훨씬 열악해요. 최근에 강원도 정선에 이제 IBS가 암흑물질 연구 실험실을 만들었고,
예미랩이죠. 그리고 그 실험실의 일부를 빌려서 그렇죠. 또 이 미세 중력을 측정하는 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주에서 날아오는 중력파를 검출을 네. 할 수 있는 건가요? 참 좋겠어요, 그렇으면.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한국에서 중력파 검출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이제 사실은 약간의 저희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걸 바로 가기엔 너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대략 한 뭐 1,000억 이상이 1년에 들어가야 되고 그 장치를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상 지금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5톤짜리 막 질량을 초전도 현상으로 막 띄워야 되고 이걸 뭐 그런 5톤짜리 몇 개를 막 공중에 매달아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대신 이 개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걸 작게 만들면 우주에서 오는 중력파는 찾지는 못하지만 사이즈를 작게 만들면 지구에서 발생하는 중력 변화를 잴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중력 변화를 측정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전 세계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진은 지금 우리가 기술로 검출을 하고 경보를 하는 거는 피파가 오는 걸 감지를 해서 더 큰 피해가 오는 에스파에 예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피파의 속도는 초속 한 8km 정도 돼요. 에스파는 한 그거의 절반, 4km 정도. 근데 중력은 빛의 속도로 날아오거든요.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확보를 해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특히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 같은 경우는 육지로 오기까지는 피파를 감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효용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마침 프랑스의 연구진 중에 한 그룹이 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에 일어났을 때, 그때 일어났을 때 주변에 동아시아에 있는 광대역 지진계 데이터에서, 그다음에 일본에 있었던 초전도 중력계라고 하는 가장 민감한 중력 측정 장치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파 오기 전에 있는 중력 신호를 찾아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들의 주장이라서 믿지 않고 여전히 논란거리긴 하지만 힌트를 하나를 준 거죠. 중력을 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일본에 있었던 초전도 중력계와 동일한 장치를 캐나다의 캘거리 대학에 계신 분과 협의를 해서 그 장치를 한국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이게 이제 이동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장치들이라 이제 막 땅 위에 설치가 돼 있는데, 네. 저희는 이 장치가 만들어진 일에 아마 가장 깊은 데다가 넣어 놓은 거고. 몇백 미터를 지하 1km. 있잖아요. 1000m잖아요. 1km. 네, 1000m.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은 이하 1km 정도 땅 속에 묻었는데 걔는 산이 높아서 해발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 해수면보다. 네. 근데 우리는 해수면 100m 아래에 있어요. 근데 애초에 어떻게 그렇게 깊이 넣으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예미랩이 완공될 거라는 걸 그 전에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미랩에 두면 어때요? 라고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 괜찮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설마 되겠어라고 다들 이제 안 믿었는데, 네. 이게 막 5월 달쯤 되니까 막 전용 IBS에 가서 세미나 하고 있고, 사용 승인서 막 이런 거 막 써서 내니까 되고 있고, 막 뭐 사람들 통관 얘기하고 있고, 막 시작된 거죠, 이제. 말 한마디 던졌는데. 네. 일사천리로. 네. 그래서 뭐 8월에 설치하네, 10월에 설치하네, 이제 시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가 그냥 일사천리로 막 협약 체결하고, 걔 장비 막 배송되고, 그래서 10월 달에 장비가 와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뭐 지표면에 설치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1000m 깊이에 아주 깊숙하게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은 다른 것에 비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지하 실험 시설들의 장점이 있어서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하는 건데요. 예미랩도 사실은 그 이유예요. 지하 깊숙이 들어가면 잡음이 굉장히 줄죠. 네, 조용한 환경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표에 있으면 공기의 압력 변화로 인한 잡음, 뭐 비행기 지나가고 땅이 흔들린 건 기본이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뭐 트럭이 지나가는 운동,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미랩 실험도 이제 거기서 하는 거고, 저희도
저잡음 환경을 이제 선호하는 이유는 중력파 검출기도 사실은 잡음이 없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얘가 중력파가 거울을 이렇게 흔들어서 중력파가 오는지에 대한 간섭 무늬를 보는 건데, 라이고 같은 경우 보면은 막 그 출퇴근 시간대, 통근 시간대에 잡음이 잡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이제 알면은 아니까 이렇게 빼는데, 네네. 이걸 모르면 이건 중력파로 오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빼는 실제로.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게 너무 극심하면 뭐 데이터를 못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동하다가 가동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실제 지진이 일어나면 가동이 이 레이저에 그 락을 걸어 놓는다고 하는데, 이 레이저 락이 풀려서 그냥 가동이 멈춰요. 예, 그런 상황이 생기면 사실은 그때 중력파가 우연히 지나가면 못 보는 거거든요. 최근에 충북 괴산에서 일어난 지진도 그 지진계가 검출한 것과 같이 또 검출을 그렇죠. 했다고. 처음에 이제 레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추를 띄우는 거거든요. 초전도 공을 이렇게 띄워서, 초전도 현상에 의해서 이제 자기장이 걸리면 얘가 이렇게 떠요, 공중에. 자기 부상처럼. 그러면 얘가 떠 있을 때 중력이 변하면 얘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거든요. 이게 중력의 변화를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움직인 걸 다시 돌릴 때 이제 전류를 걸어서 다시 옮겨주면 그 전류 값을 읽으면 중력이 얼만큼 변했는지를 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지진이 났으면은 그 변화도 이게 읽겠죠. 땅이 흔들리는 변화도 읽겠죠. 근데 아마 토요일쯤이었을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저희가 이게 신호가 얼마 이상 넘으면 알람이 오도록, 이메일이 오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이메일이 온 거예요, 새벽에. 새벽쯤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들 그거 이제 채팅하면서, 이거 뭐지? 괴산 지진이야. 막 이러면서 그럼 이제 데이터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괴산 지진이 우리가 아는, 신호가 알람이 와서 처음으로 이제 잡은 거죠. 그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검출기가 잡아낼 데이터가 굉장히 귀중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도 깊이에서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앞으로 또 그런 데이터 가지고 어떤 연구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지진의 프리커서를 찾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라이고나 카그라 멤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인슈타인 망원경에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가 500m에 있는 그 지하 환경에서 건설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하 환경의 환경 잡음,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게 중요한 이슈인데, 비슷한 그 지하 환경에 있는 데이터들로 이제 그 스터디들을 미리 해 두면 거기에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 장치를 일본과 중국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만들면 사실상 이 한 곳에서 재는 것보다 여러 곳에서 재는 데이터들이 훨씬 더 귀중할 수 있어서, 특히 지진 탐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용한 관측들을 해보려고 동아시아의 이 중력계 연구 그룹을 조금 만들어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땅에서 일어나는 그 활동 중에 하나가 화산 활동이 그쵸. 또 있잖아요. 그렇죠. 화산에 대한 연구도 사실은 많이 해요, 이 장치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처음에 작년쯤에 제가 스터디를 해볼 때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그룹에서도 이 장치를 화산 근처에 갖다 놓고 화산의 마그마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데도 쓰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우리나라가 한 뭐 100대쯤 갖고 있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몇 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여러 이유로 공동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갖고 있는 장비 중에 저희가 도입한, 그러니까 저희 소유는 아니지만 이렇게 캘거리 대학과 협력으로 들어온 거긴 하지만 얘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해서 이제 인터뷰를 막 하잖아요. 그 기자 인터뷰들을 막 하면 누가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이걸 왜 하냐고. 그랬더니 연구자가 궁금하니까, just curiosity,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부 관계자도 거기에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정부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왜 지원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도 궁금하다고 딱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같은 과학적 질문, 과학적인 빅퀘스천에 대해서 과학자만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런 나라들은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도 그걸 궁금해하고 그게 다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약간 그게 아쉽죠. 우리나라는 과학과 과학 교육의 입시와 따로 노는 셈인 거죠.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장기적인 연구를 그렇죠.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10년 뒤가 굉장히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년 뒤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10년 뒤면 뭐 금방이죠. 제가 은퇴할 때쯤인 것 같은데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가 제 원래 그 신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연구를 하고 있을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행복한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행복하면 그걸 계속 해라고 말하고 싶네요. 인간이 중력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뭔가를 이해하고 그거를 우리 삶에 이용하는 걸 우리는 문명이라고 불렀는데 뭐 신석기 문명, 청동기 문명, 지금은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땐 전자기판 문명을 살고 있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저도 밥을 못 먹거든요. 중력은 아직 거기에 멀었죠. 그런 차원에서 중력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력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중력파의 발견이 사실은 그 첫 단추를 끼지 않았나 이해하는 시점에서 그런 면에서 중력파는 저한테는 뭔가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본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던 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죠.